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8월 28일자 주요 일간지 서설, 오늘은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을 좀 펼쳐놓고 그 속의 핵심을 같이 핥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부터 시작해서요. 국내 정치의 뜨거운 감자죠. 특검 수사, 또 여당의 리더십 문제, 한중 관계, 그리고 AI 윤리까지.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네, 현안들이 아주 굵직굵직합니다.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의 맥락을 좀 짚어드리고요. 또 각기 다른 관점 속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큰 뉴스였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겉보기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네, 일단 시작은 그랬죠.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일단 두 정상이 만나서 신뢰를 좀 다지고 이 대통령의 친중 반미 이미지 이걸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는 걸 꽤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더군요. 긍정평가가 53% 넘었다고요. 맞아요. 조선일보 역시 첫 만남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톤입니다. 그 뉴욕타임스가 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읽은 것처럼 칭찬으로 점수를 땄다고 평가한 대목, 이걸 인용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첫인상은 좋았다. 여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사설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얻은 게 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총론은 오케이인데 강론은 좀 다르다. 그렇죠.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했다.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을 조정하는 그 이른바 동맹 현대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좀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특히 그 경제 쪽 실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좀 날카롭던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자동차 관세 문제, 원자력 협력 같은 핵심 현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 심지어 자동차 관세율 그거 12.5%로 낮춰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죠. 통상 문제는 당장 우리 경제랑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투자 약속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투자요? 네. 세계일보는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그 기존에 이야기됐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있잖아요. 그걸 놓고는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입장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MOU 수준인데다 그 미국은 수익의 90%를 가져가고 직접 투자를 원하는 반면에 우리는 약간 대출이나 보증 방식을 선호한다. 이런 거죠. 조건이 안 맞는군요. 네. 이 미묘한 신경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선일보는 이번 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끝났다는 점에 주목하더군요. 다른 정상들 만났을 때는 곧잘 내던 공동성명이 왜 이번엔 없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이게 조선일보 분석입니다. 아하.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그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확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악수나 미소 이면에 복잡한 계산과 힘겨루기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외교는 연쇄 반응이죠.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국과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계일보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한 대목을 다뤘던데요. 네, 그 발언에 중국 관영 매체가 즉각 좀 반발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문제를 거론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습니다.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네, 그동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었던 안미경중 노선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읽힐 수가 있으니까요. 중국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중 관계에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한편 한겨레는 북한 관련 발언에 주목했죠. 이 대통령이 CSIS 연설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 북핵 문제 악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직설적이었죠. 네, 좀 그랬어요. 북한은 즉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한겨레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 구상이라도 메시지 전달 방식이 섬세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3단계 접근법이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구상 이런 게 힘을 받으려면 이런 디테일까지 좀 신경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결국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국제 관계 속에서 자, 그럼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특검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조선일보 사설이 이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중요 사실관계 및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한 결정 내용을 전하면서 이 결정이 특검 수사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어요. 어떤 파장을 예상하던가요? 우선 그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 있잖아요. 이들을 내란 방조 혐의,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하려던 특검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아, 수사 범위가 좀 축소될 수도 있다. 네, 애초에 한 전 총리 등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런 법조계 시각도 함께 소개했고요.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수사 자체에 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제기했죠. 전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것, 이게 바로 이 특검 수사를 겨냥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트럼프 발언이랑 연결시킨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가 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 다뤘는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한겨레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 사건의 무게감을 좀 강조합니다. 불법 정치 자금 외에 또 다른 혐의도 있나요? 특히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금품을 받고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종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넘겨줬다는 혐의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경선이나 대선에까지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한겨레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자금 2억여 원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이 국민의힘의 저지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들 이름도 거론됐던데요. 네, 그러면서 권 의원 외에도 윤상현, 김선교, 추경호 의원 등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여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함께 거론하면서 여당 전체의 어떤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가 여권 인사들을 직접 겨누면서 가뜩이나 어수선했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네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새로 뽑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점, 이걸 강하게 비판했어요. 선거 끝나면 보통 통합을 강조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보통은 승자가 패자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졌으면 나가라,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장 대표를 지지했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선 경쟁자였던 김문수 후보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한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살벌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 탄핵 찬정파 대 반대파의 대결 구도였고 반대파가 승리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반탄핵파의 승리가 마치 정당성 획득처럼 여겨지면서
패배한 쪽을 막 몰아붙이는 그런 배타적인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민주당이 새 대표 선출에 대해서 축하 논평조차 내지 않는 이런 냉랭한 정치 환경 속에서 107석으로 쪼그러든 여당이 내부 통합은커녕 갈등만 키워서 과연 거대 야당을 상대하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의 관계 설정, 국내 정치의 혼란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이죠. 중국과의 관계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세계일보 사설은 한한령, 즉 중국 내 한류 제한 조치를 푸는 문제를 다뤘죠. 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전언을 인용했던데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을 만난 중국 지도부가 한한령 해제의 조건으로 한국 내 반중 정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조건을 걸었다고요? 네. 그런데 세계일보는 이 요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먼저 한한령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아, 중국 책임도 크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나 중국 내 애국주의 네티즌들의 도 넘은 반한 혐한 활동, 이거 역시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큰 책임이 있다. 이 점을 중국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긴 뭐 한국 정부가 여론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반한 여론을 좀 자제시키는 게 관계 개선에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제언이군요.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여론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가 자칫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중 정서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상호 문화 이해를 좀 높이고 기초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외교,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기술적 또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세계일보가 인공지능 AI 윤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미국에서 16살 소년이 챗 GPT와 대화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계기가 됐죠. 네, 이 사건이 정말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소년이 소설을 쓰는 척하면서 방법을 묻자 챗GPT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유서까지 대신 써줬다, 이게 유족 측 주장이라고 세계일보는 전했습니다. 아하, 정말 끔찍하네요. 오픈 AI 측이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하고 챗GPT 업데이트를 약속한 것을 두고 사실상 AI의 어떤 결함이나 위험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유튜브 같은 온라인 공간에는 총기 제적법 같은 유해 정보가 넘쳐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AI가 이런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특히 내년 1월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 27조에 명시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 조항, 이걸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비극적인 사례를 정말 타산지석 삼아서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 기준을 서둘러 확립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AI 이용에 대해서는 부모와 학교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기술이 정보 유통 방식을 바꾸면서 정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겨레 사설은 좀 더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나타난 한미양국 극우 세력 간의 연대 움직임, 여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던진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한 즉흥적인 언급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죠? 그 배경에 혹시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간의 어떤 교감이나 연대 움직임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지적하는 건가요? 최근에 양국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런 주장 등을 공유하는 극우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들이 서로 연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나요?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혐오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노라 루머나 고든창 같은 미국의 소위 메가 진영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막 퍼뜨리고, 또 한국의 정광훈 목사 같은 극우 인사들이 트럼프의 재집권에 기대를 거는 이런 식의 교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요? 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런 허위 정보나 왜곡된 주장이 퍼지는 것이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국익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이라도 가동해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사설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의 뇌관이 된 특검 수사, 또 여당의 내부 갈등, 풀기 어려운 숙제인 한중 관계, 그리고 AI 윤리나 극우 세력 연대 같은 새로운 사회정치적 도전까지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뤘네요. 그렇습니다. 각 사설이 주목하는 지점과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대내외적 과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 특히 외교 안보 문제와 국내 정치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기술 발전이 던지는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사설들 전반에 걸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외교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설들은 현재 한국 정치, 특히 여당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외교적, 안보적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복잡한 현안들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